자, 다음은 end가 아니라 end다. 그러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쓴 글을 보고 나서 면접관이 질문을 하고 싶어야 돼요. 근데 이 글은 그냥 이걸로 끝나. 내가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어. 그러면 자소서를 어떻게 어쩌지 통과했다 하더라도 최종 합격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다음 글 한번 볼까요? 제목이 해봤어? 이겁니다. 딱 봐도 보고 싶지 않아요? 뭐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고 정주영 회장님이 현대 고 정주영 회장님이 자주 하던 말이에요. 2017년 3월부터 1년간 문해창작 동아리 회장 활동을 했습니다. 회장으로서 저는 동아리 회원 관리 및 경기권 문해창작 공모전 운영을 맡았습니다. 정확히는 안산시 대표를 맡아서 작품을 수집하고 공모전에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해 6월이었습니다. 작품 제출 날짜가 1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경기도에서 안산시의 출품작 수가 가장 저조한 것이었습니다. 적잖이 당황했지만 천천히 문제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안산에 있는 20여 개의 학교를 발로 뛰면서 각 학교 동아리 회장들에게 나부터 캠페인을 부탁했습니다. 그 캠페인으로 각 학교의 문예창작 동아리 회원들로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일반 학생들까지 참여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안산시청에 공모전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홍보 부탁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포스터와 현수막 지원을 받아서 많은 홍보 효과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간의 노력으로 안산시에서만 전년도에 2배가 넘는 140개의 출품작이 나오면서 역대 최다 수상자들을 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해봤어? 저는 해봤고 힘들었고 결과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인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는다면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할 것 같거든요.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도전할 수 있는 인재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거 말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가장 크게 도전했던 일을 제가 한 가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답을 또 한두 개는 준비를 해야죠. 이게 자소서와 면접을 한꺼번에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명심하세요. end가 아니라 end입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거예요. 다음은 인재상과 닮은 꼴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각 기업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있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걸 얘기한다? 그럼 아주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 기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인재를 원하는가. 그리고 그 인재는 조금만 찾아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노력하면 그 기업에서만 알고 있는 사실까지도 알 수 있거든요. 그걸 글에 쓰잖아요. 그럼 합격률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JTBC의 모 아나운서로 지원했던 아니죠. 아나운서로 지원했던 모 아나운서가 있어요. 그 아나운서는 2000대 1의 경쟁률을 뚫었거든요. 그렇게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합격했냐? 그 후기를 들어보니까 JTBC 직원들만 아는 구내식당이 있거든요. 그 구내식당 이름을 안 거예요. 만약에 합격을 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뭔가요? 했는데 그 구내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맛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면접관들이? 아, 얘는 진짜 우리 회사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스토리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KB 국민은행의 인재상은 창의적인 사고 행동으로 변화를 선도하며 고객 가치를 향상시키는 금융인입니다. 인재상이 나왔죠? 뭐 아주 친절한 거죠. KB 인재상과 관련하여 본인을 나타내는 가치와 관련 경험을 서술하십시오. 내 책임이다. 제게 주어진 일을 시작하기 전에 늘 자신에게 되뇌는 말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겨울방학과 봄방학에 걸쳐 아름다운 가게에서 봉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일했던 그곳은 물건을 기부받아 가격을 매겨 판매하고 그 수익을 기부하는 단체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권유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근무하시는 아주머니, 함께 봉사했던 분들과 친해지면서
원래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매일 수많은 기부, 구매를 처리하다 보니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도저히 기부받을 수 없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시며 놓고 가시거나 물건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하시며 언성을 높이시는 등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배울 수 있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항상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깊게 들으려 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훨씬 더 힘들었지만 다행히 원래부터 어울림을 좋아했기에 끝까지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단골 고객분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눌 만큼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총각이 열심히 하네. 하루는 묵묵히 물품을 정리하던 저에게 곁에 계시던 한 할머니께서 미소와 함께 던진 말씀이었습니다. 가슴에서 뭔가 형용할 수 없는 뜨거운 곳이 올라옴을 느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울컥했던 탓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냥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다시 학교에 등교하면서 봉사활동도 멈추게 되었지만 아직도 함께 봉사했던 몇몇 분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도 그 할머니께 들었던 칭찬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아니, 여러 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고 싶습니다. 고객들의 웃음도 고민거리도 전부 다 내 책임처럼 생각하고 일어서고 움직이고 달리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자, 고객 가치를 향상시키는 금융인 내 가치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여기서도 보면요. 나는 어떠한 노력을 했다도 나와 있지만 보세요. 다행히 원래부터 어울림을 좋아했기에 은연중에 자기 자랑도 해요. 나는 원래 어울림을 좋아하고 고객과 함께하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했더니 이런 결과까지 맺었다. 경험을 잘 얘기했죠. 잘 맞춰야 돼요. 은행원이라면 어떤 은행원을 찾겠어요? 고객과 스스럼 없이 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쓴 거죠. 이런 게 좋은 자소서예요. 다음은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입니다. 대부분 자기 주관적 평가를 글에 쓰기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야, 왜 자기 생각을 쓰고 그래? 여러분, 증거는 객관적이어야 해요. 주관적인 증거는 법원에선 받아주지도 않아요. 어떻게 객관적인 증거를 써야 하는가?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그 팁을 좀 드릴게요. 저는 분석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평소에 일을 꼼꼼히 처리하는 편입니다. 이랬어요. 분석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평소에 꼼꼼히 일을 처리한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증거를 써야죠. 고등학교 동아리 대표로 데이터 분석 대회에 나가서 시상을 하는 등 꼼꼼한 성격으로 일을 처리하는 편입니다. 증거가 나왔죠? 하지만 아직 좀 부족해요. 여기에 수치화를 시켜줍니다. 숫자가 들어가면요, 일단 신뢰도가 훅 올라가요. 한번 볼까요? 고등학교 동아리 대표로 데이터 분석 대회를 나가서 2위를 할 정도로 평소에 숫자에 관심이 많아 모든 일을 엑셀로 데이터화하여 처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 가계부도 7년 넘게 엑셀로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때요? 진짜 같지 않아요? 우와, 2위까지 했어? 7년 넘게 가계부를 쓴다고? 한 번 더 뇌리에 박혀요. 이것도 좀 부족해요. 한번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그게 스토리예요. 스토리를 넣어볼게요. 저희 연합동아리에서 가장 맞기를 꺼렸던 역할은 바로 총무였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관리하다 보니 사고가 나기 일쑤였고 정리하다 부족한 금액은 총무가 자비로 메꾸는 경우도 허다하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감투를 미루다 총무 역할을 맡게 되었고 저는 사고 없이 금액을 관리할 방법을 찾다가 격리를 하는 누나가 떠올라 도움을 구해 엑셀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식부터 표까지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손에 좀 익숙해지니 오히려 계산도 편해지고 속도도 훨씬 빨라져 학생회에서 운영하는 일도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정기총회에서 회장보다 총무인 제가 더 고생했다고 칭찬을 들었던 것도 바로 그 덕분이었습니다. 아까랑 이야기가 다르죠? 근데 여기 스토리를 넣은 거예요. 격리를 하는 누나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엑셀을 처음에 못했지만 내가 노력을 해서 엑셀 속도가 빨라지고 그게 나중에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아까보다 훨씬 더 감동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누나가 격리를 하는 거 몇 주간 동안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얘는 처음에 엑셀을 못했는데 스스로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구나. 이런 또 노력도 들어가잖아요. 글이 재밌어지잖아요. 글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은, 그 스토리는 반전 스토리가 짱이에요. 반전 스토리는 어떻게 쓰느냐? 이걸 PAR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P가 problem이에요. 문제가 생겼는데 A는 action, 내가 행동을 어떻게 취했더니 R, result, 결과가 어떻게 바뀌더라입니다. 결국 X가 될 일을 Y로 만들었다? 이렇게 쓰면 이야기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볼게요. 저희 연합 동아리에서 축제를 기획하던 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프로블럼이 발생했죠. 총무를 맡았던 친구가 갑자기 지방으로 전학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관리하다 보니 사고가 나게 일쑤였고 정리하다 부족한 금액은 총무가 자비로 베꾸는 경우도 허다했기에 누구도 그 빈자리를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감투를 미루다 총무 역할을 맡게 되었고 저는 사고 없이 금액을 관리할 방법을 찾다가 격리를 하는 누나가 떠올라 도움을 구해 엑셀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식부터 표까지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손에 좀 익숙해지니 오히려 계산도 편해지고 속도도 훨씬 빨라져 축제를 준비하는 일도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축제를 진행하면서 예산이 남은 것도 계산 사고가 없었던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면서 담당 선생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저에게는 너무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어때요? 문제가 없었는데 일부러 제가 넣은 거예요. 그리고 글이 재밌어지죠. 모든 글에 문제를 넣을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원하는 건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얘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왜냐면 기업은 늘 문제를 달고 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능력이 있는 인재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글은 이렇게 쓰면 좋아요. 그러면 제 능력이 이제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 글을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면접 질문까지 이어서 준비가 돼야겠지만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직무 알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학교에 가서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의 직무도 제대로 모르는 친구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럼 직무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직무에 맞춰서 글을 쓸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그 직무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그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진 장점이 거기에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 일에 대한 직무와 그리고 나한테 거기에 맞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 능력을 내가 어떻게 글에 쓸 것인가, 그거를 제가 하나 팁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는데 저는 이 사이트 많이 이용하거든요. 검색창에서 자비룸을 치면 이렇게 떠요. 이 웹사이트에서 가장 첫 번째 이 자비룸,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사이트가 뜨죠. 여기서 위에 이제 메뉴 중에서 이 서브 메뉴 중에서 여기 자비룸 직무사전 있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자비룸 직무사전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저는 예시를 한번 서비스직에서 승무원 관광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승무원 관광. 자, 클릭을 하면 여기 나오죠.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 역량이 뭐다? 대인관계력, 국제감각 어학 능력, 고객 지향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팀워크는 여기서 좀 떨어지죠. 근데 내가 자소서에서 저는 팀워크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별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거죠. 이제 나는 자소서를 어디에 맞춰야 돼요? 대인관계력, 국제감각 어학 능력, 고객 지향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글쓰기가 수월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필요역량 내용이 나와 있어요. 대인관계력은 어떤 거다? 어디 갔지 아까? 평소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필요시 상대방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게 나한테 있나를 한번 보는 거예요. 없어? 없으면 둘 중 하나죠. 직무를 바꾸거나 거기에 맞는 능력을 어떻게든 찾아서 이야기를 끌어내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직무사전 말고도
자비룸 이제 역량 사전을 보면 공통 기본으로 역량 갖고 있어야 되는 거, 대인관계 역량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이렇게 설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는 것도 추천하고요. 선생님 저는 나의 적성 직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파악하는 방법은 뭐 워크넷이나 이런 사이트들에서도 알 수 있지만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지금 여기서 체크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나와요. 나한테 맞는 직무는 이거다. 여기서 보면 가장 자신 있는 5개 선택 후 적성 직무 검색 클릭해라 하잖아요. 무료고요. 여기 나와있어요. 최소 3개에서 7개까지 선택 가능한데 권장은 5개를 해라. 여기 클릭을 하면 근데 여기서 딱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로그인 하라 그래요. 회원 가입을 해야 해요. 이걸 하려면. 근데 저는 이거 추천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직무가 뭔지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블로그 하기예요. 이게 마지막인데 제가 블로그 하라고 정말 수차례 권하고 있어요. 아까 국방과학연구소 제가 사례를 하나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친구들 제가 블로그 하래서 한 거예요. 블로그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일단 첫 번째 퍼블로그가 되잖아요. 그럼 그걸로 돈 벌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 글 써달라고 막 돈 주고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파워블로그가 된다? 그러면 웬만한 기업은 본인 뽑는다고 보면 돼요. 면접 볼 때 뭐라고 말하면 돼요? 앞에 계신 선배님들이 저를 뽑으셔야 합니다. 그럼 물어보겠죠. 왜 뽑아야죠? 제 블로그에 오는 사람들이 하루 평균 7,000에서 8,000명 정도입니다. 제 충성 고객인 거죠. 웬만한 기업들은 고객들 없으면 안 돌아가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뽑으시면 충성 고객 7,000에서 8,000명을 매일, 그것도 매일 찾아온 사람 충성 고객을 얻으시는 겁니다. 안 뽑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제 방향은 지금 이 기업을 향해 있고, 제 블로그에 앞으로 올라갈 글도 이 기업을 향한 거고, 이 향한 글은 이 충성 고객들에게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매출로 올라갈 것이고, 기업의 지위가, 기업의 매출이 향상되는 데 있어서 큰 일조를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자신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안 뽑아줄 사람이 있겠어요? 증거가 뭐예요?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블로그 면접 보기 전에 블로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원만 껐다가 바로 보여주는 전원 켜서 자 오늘 방문자 수 이겁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럼 꼭 내가 블로그를 해서 파워 블로거가 되어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블로그를 하면서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키세요. 글쓰기도 말하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면 할수록 늘어요. 그리고 이걸 쓰면서 뭐가 되느냐? 나만의 컨텐츠가 생기는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생기는 거예요.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내야 되는 데가 있어요. 블로그 해놨던 거 그거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블로그는 웬만하면 어떤 거 해야 돼요? 내가 나중에 가고자 하는 그 기업과 관련된 컨텐츠를 써야겠죠. 거기서 내가 어느 정도 방문자가 있을 정도로 좀 정성들을 썼으면 좋겠죠. 처음에 내가 글 쓰는데 재주가 없다. 그러면 리뷰라도 쓰세요. 그 기업에 관련된 상품을 이제 퍼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리뷰 쓰고 일기를 쓰는 것도 괜찮죠. 나를 돌아보는 걸 하면서 그것도 이제 실력이 늘잖아요. 저는 제가 안 하면서 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아직 뭐 파워블로거는 아니지만 하루에 600명에서 700명 정도 오는 블로그가 됐어요. 저는 관심사가 많다 보니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처럼 하지 마시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가고자 하는 그 회사가 아직 없다면 내가 일하고자 하는 직무가 없다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거기에 대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쓸 자소서에 아주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꿀팁 10개. 자, 자소서는 연애 편지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뺏을 수 있는 글을 써야 돼요. 두 번째, 자소서는 설명문이 아니라 논설문이다. 설명만 늘어놓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어필할 수 있는 주장을 하라 그랬어요. 3번, 헤드카피를 써라. 여기도 나왔죠. 글의 완성은 결말보다도 제목이라고요. 제목이 좋지 않아? 그럼 글을 안 보고 결말도 안 보겠죠. 제목을 쓰세요.
자, 그리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한 줄을 써라. 호흡이 짧아야 상대방이 보기 좋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특별한 시각이다. 똑같은 일도 남다르게 본다면 좋은 글, 좋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여섯 번째, 면접은 자소서의 연장선입니다. and가 아니라 and다. 자소서를 쓰면서 이걸 보면 면접 질문을 어떻게 하겠지?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7번, 회사의 인재상과 나의 닮은 꼴을 찾아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장점을 쓰는 게 아니라 회사가 생각하는 장점을 찾아서 거기에 맞춘 글을 쓰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객관적 근거가 없는 글은 힘이 없다. 그래서 수치가 있어야 하고 스토리가 있어야 하고 스토리까지 지었다면 PAR 기법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행동을 취했더니 어떻게 결과가 바뀌더라. 요거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아홉 번째는 마지막이 아니네요. 직무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직무를 명확히 하는 방법은 제가 앞에서 소개했죠. 자비룸 들어가서 찾아보는 거 꼭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블로그를 당장 시작합니다. 파워 블로거까지는 아니지만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기초 초석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상 10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고졸 취업에 있어서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 작성이 된다면 저는 웬만하면 자소서는 합격이라고 봐요. 직무에 따라서 또 자소서 질문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은 제가 또 앞으로 또 강의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소서를 쓸 때 이 10가지를 명심해 두고 쓴다면 저는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졸 취업합시다. 화이팅!